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인공 김민수와 박현주는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민수는 34살의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현주는 35살로 민수보다 1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봄철이었어요. 당시 민수는 영업팀 대리였고, 현주는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자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똑부러진 성격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어요. 민수는 그런 현주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해 성실하게 근무해온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재능은 없었지만 맡은 업무는 항상 완벽하게 처리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반면 현주는 명문대 출신으로 입사 초기부터 뛰어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상사들의 신뢰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승진을 거듭했죠. 교제 시작 후 2년 동안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모범적인 커플로 통했습니다. 현주는 빠른 승진을 거듭해 팀장이 되었고, 민수는 현주가 이끄는 팀의 팀원이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 상사와 든든한 남자 직원의 조합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민수는 현주의 똑똑함과 결단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현주가 회의에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현주 역시 민수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수는 현주의 업무 부담을 이해하고 항상 따뜻하게 지지해 주었거든요. 두 사람의 연애는 회사 안팎에서 화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나 퇴근 후 데이트하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민수는 현주에게 작은 선물을 자주 사주었고, 현주는 민수의 업무를 도와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느껴지는 관계였죠. 가을철에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회사 동료들이 대거 참석한 결혼식은 화제가 되었어요. 신혼집은 서울 강남구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현주가 받는 연봉이 민수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에서도 현주의 몫이 더 컸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아내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결혼 초기 몇 개월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상사라는 특별한 상황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집에서는 다정한 부부로 지내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주는 집안일도 꼼꼼히 챙겼고, 민수는 아내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배려했죠. 민수는 매일 아침 현주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현주는 그런 민수의 마음을 고마워하며 회사에서도 민수에게 특별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보다 업무 분배에서 신경 써 주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시켜 주었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2주일간의 여행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주는 평소 강한 모습을 보이던 것과 달리 민수 앞에서는 여린 면을 보였고, 민수는 그런 현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은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 반년 후부터였습니다.
현주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이해했지만 점차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어요. 결혼 1년이 지나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출근한 상태였고, 민수는 혼자서 신혼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침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현주의 옷 사이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전 자신이 현주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아챘죠. 궁금증이 생긴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민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이정우라는 이름의 남성이었고 그 이름은 민수의 입사 동기이자 현주 팀의 팀원이었거든요. 편지에는 현주에 대한 애정을 담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편지에서 현주를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편지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자신과 현주가 결혼하기 불과 2달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두 사람이 약혼한 상태였는데 정우가 현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현주가 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민수는 정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로 종종 회사 동호회에서 만나곤 했어요. 정우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유머 감각도 뛰어난 인기 있는 동료였습니다. 민수보다 사교적이고 말재주도 좋았죠. 여러 번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아왔던 사이였어요. 편지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현주와의 특별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함께 야근을 했던 날의 기억이나 두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순한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죠. 민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주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상한 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죠. 편지에는 정우가 현주에게 고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며 현주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주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편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주가 이 편지에 어떻게 답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현주가 정우와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결혼 전 현주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시기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하지만 민수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지 하나만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현주는 자신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현주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앞으로 현주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정우와 무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날 저녁 현주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피곤해 보였지만 민수에게 다정하게 인사했고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현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나 문자 메시지가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주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현주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11시가 넘어서야 현주가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현주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현주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우와 현주 사이의 대화 내용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현주가 먼저 정우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정우를 유혹한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현주가 정우에게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민수는 이런 사진들이 자신의 아내가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현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화 기록을 더 살펴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정우에게 특별한 업무를 맡기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핑계로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고 점차 사적인 대화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상사인 현주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암시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직위를 이용한 압박과 회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결국 현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죠. 메시지 내용 중에는 두 사람이 만난 장소와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서 만났다는 대화나 주말에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현주가 야근한다고 생각했던 날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정우와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대였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민수와 현주가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불과 한 달 후부터 현주는 정우와 이런 관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수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었죠.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우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욱 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현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다가와 볼에 키스를 하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주의 입술이 다른 남자와 키스했다고 생각하니 역겨움이 밀려왔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현주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주를 깨워서 따져 물을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정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동료가 자신의 아내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우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바보로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주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현주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현주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 1년 만에 모든 것을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현주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민수는 현주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우선 현주가 좋아하는 꽃인 장미를 사서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꽃을 사온 민수의 행동에 현주는 놀라워했지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 주말에는 현주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미술관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민수는 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현주를 위해 미리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했어요. 현주는 민수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민수는 현주에게 작은 선물들을 자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좋아하는 향수나 액세서리를 골라서 깜짝 선물로 전해주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현주는 이런 민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현주에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다며 주말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부산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은 마치 연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현주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고 민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호텔에서 보낸 밤도 오랜만에 로맨틱했습니다. 현주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민수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부부의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이런 현주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현주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민수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휴대폰도 예전만큼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현주가 정말로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현주를 위해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현주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며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현주는 민수가 만든 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며 고마워했어요. 회사에서도 현주는 민수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어요. 동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좋아진 것 같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민수는 현주의 이런 변화를 보며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와의 일은 일시적인 실수였고, 이제는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현주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어느 날 밤 민수는 현주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현주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며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현주도 민수의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현주의 대답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모르는 사이에 현주는 여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순진한 믿음은 곧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민수는 현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확신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주의 연기였다는 사실을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현주와의 관계 회복에 희망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주가 정우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30살의 신입사원 한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민수가 속한 등산 동호회의 멤버였습니다. 작년에 회사에 입사한 후배로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선배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민수는 준호를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종종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현주도 준호를 귀여운 후배라며 챙겨주곤 했죠. 사실이 드러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료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창밖으로 현주와 준호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걷고 있었고 준호가 현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현주에게 준호와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현주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업무 관련 미팅이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현주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 정우와의 일이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죠. 다음 주 동호회 모임에서 민수는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준호는 현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색한 반응을 보였어요. 현주 팀장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도 다른 팀원들과는 다른 답변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또다시 현주의 휴대폰에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현주가 샤워를 하는 동안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과 함께 친밀한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준호와의 대화 내용은 정우와의 대화보다도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신체적 관계까지 발전한 상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준호가 민수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주에게 남편 몰래 만나는 것이 스릴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현주가 준호를 유혹하는 과정이 정우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현주의 지속적인 접근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배신감이 느껴진 부분은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현주와 준호는 민수가 집에 초대했던 바로 그날 밤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민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우와 준호가 사무실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주의 직속 부하였고 민수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회사 동호회에서 민수와 함께 활동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메시지 내용을 보니 현주는 두 남자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로 준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때로는 같은 날 두 남자를 번갈아 만나기도 했습니다. 현주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는 현주가 샤워에서 나오기 전에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현주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민수는 현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행동했지만 내심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자신에게 한 일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등산을 다니며 형이라고 부르던 후배가 뒤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극에 달했어요. 정우와 준호 모두 민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현주와의 관계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현주와 그의 공범들을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주가 자신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남편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주와 정우, 그리고 준호의 배신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현주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대화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현주가 샤워하는 시간이나 잠든 사이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작업했죠. 현주가 보낸 노출 사진들과 두 남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이 자료들은 불륜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민수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참았습니다. 다음으로 민수는 현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카드를 통해 현주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니 수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회사 근처 호텔에서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고 민수가 모르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모두 정리해서 증거로 확보했죠. 민수는 현주의 회사 출퇴근 시간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야근한다고 말한 날들과 실제로 집에 들어온 시간을 비교해보니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정우나 준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이런 패턴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어요. 한 달 정도 증거 수집을 마친 후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보니 경험이 풍부한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불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죠.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매우 명확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주의 불륜은 물론이고 직위를 남용한 성추행까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유혹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여러 가지 법적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주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 정우와 준호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한 현주의 직위 남용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진행하기로 결심했죠. 이혼 소송에서는 현주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민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현주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도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위자료로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상간남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총합하면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바로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현주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배신당한 마음도 컸지만 무엇보다 현주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장을 제출하기 전에 민수는 회사 인사팀에도 현주의 직위 남용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주장했어요. 인사팀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드디어 소송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주와 정우, 그리고 준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어요. 민수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후회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마음이 들었죠. 현주가 소송 통지서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민수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현주가 완전히 당황하며 민수에게 해명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변명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부하 직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정우와 준호도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매우 어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소송이 시작된 후 몇 개월간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주 측 변호사는 민수가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를 의심하며 반박했지만 메시지 기록과 사진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웠어요. 정우와 준호도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수가 제출한 휴대폰 메시지 기록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대화 내용들이 조작되지 않은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현주가 정우와 준호에게 보낸 노출 사진들과 음란한 메시지들은 불륜의 명백한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현주의 직위 남용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유혹한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어요. 현주가 먼저 접근해서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과 승진이나 업무 혜택을 암시하며 유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주의 과거 행적도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현주는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자진 퇴사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때도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주의 행동이 일회성이 아닌 습관적 행위라는 점이 부각되었죠. 정우와 준호 측에서는 현주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역시 기혼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민수와 친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현주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이혼을 허가했어요. 재산분할에서는 현주가 불륜의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민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재산의 60%를 민수가 가져가게 되었죠. 위자료 부분에서는 현주가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우는 2,500만 원, 준호는 2천만 원을 각각 민수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총 1억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예상했던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주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우롱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권력을 남용해 성적 욕구를 채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특히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체계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점을 중대한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우와 준호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수와 친분이 있으면서도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상사의 유혹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의 조사 결과 현주의 직위 남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우와 준호도 직장 내 풍기문란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하지만 징계 수준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현주는 팀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정우와 준호는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죠. 회사의 솜방망이 처벌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현주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퇴출이 어려웠어요. 또한 정우와 준호도 각각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죠. 민수는 회사의 이런 처사에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금전적 배상도 받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현주와 정우, 그리고 준호가 회사에 남아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내는 것도 나름대로 처벌이라고 여겼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현주는 민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너무 늦은 후회라고 말하며 현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준호도 민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했지만 민수는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로 일축했죠. 법적 승리를 거둔 후에도 민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현주와 정우, 그리고 준호를 마주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구는 동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민수는 점점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현주는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지만 민수는 외면했어요. 정우와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민수는 점차 식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에 실수가 잦아졌어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결국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환경에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상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민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퇴사 후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가도 집중이 안 되었고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지속되자 민수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간 민수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항우울제 복용과 함께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민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주와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자 자아 정체성까지 흔들렸어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조차 가짜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1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았지만 민수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가끔 좋아지는 듯 했다가도 현주나 정우, 그리고 준호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우울해졌어요. 특히 과거에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나 선물들을 볼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민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명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김민수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법원에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김준혁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개명 후에도 민수 아니 준혁의 삶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여성 동료들과는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현주에게 받은 배신감이 모든 여성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어 버린 것이었죠. 한편 현주는 법정 패배 후에도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사원으로 강등되어 예전만큼의 권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현주를 믿거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준혁은 뉴스를 통해 현주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현주가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부서 직원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주의 행동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정우와 준호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지만 승진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제외시켰어요.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죠. 2년이 지나서야 준혁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 번 받은 배신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주와 정우, 그리고 준호에게 법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보상받았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진정한 대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다시 건설해 나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고통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